마치 어린아이가 그린 듯 단순하고도 대담한 구도, 가족이나 나무, 새 등 일상적이고 소박한 주제, 자신의 기능은 오로지 그림 그리는 것이라던 모더니스트.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나는 심플하다를 외치던 미술계의 신선, 화가 장욱진입니다. 그는 박수근, 이중섭, 김한기 등과 더불어 한국의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입니다. 일본 유학을 다녀온 2세대 서양화가 중 한 사람으로 한국적 정서와 기법을 모더니즘으로 풀어내어 한국 미술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를 대표하는 말인 나는 심플하다. 그 말처럼 장욱진의 그림 또한 무척이나 단순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도 작품을 닮은 듯 단순했죠. 장욱진의 인생을 통틀어 가장으로서의 사회생활은 딱 2번이었습니다. 장인의 소개로 박물관에서 2년간 일했고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로 6년을 일했죠. 그 외의 시간은 일평생 그림을 그리는 데에만 쏟았습니다. 덕분에 가족의 삶은 팍팍했고 그의 아내가 평생 서점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일생의 대부분의 시간은 그림을 그렸고 그림을 그리지 않을 때에는 술을 마셨죠. 그의 일생은 작품과 나란히 이어져 왔습니다. 장욱진의 작품 세계는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36년 20세부터 1949년 33세의 초기 시기입니다. 이 작품은 그가 22세에 그린 공기놀이입니다. 조선일보사가 주최한 전조선 학생미술전람회에서 최고상을 받았죠. 작품의 배경은 그가 살던 서울 내수동 집의 풍경입니다. 가족의 시중을 들던 하인들이 공기놀이를 하는 평화로운 풍경을 잘 짜여진 구도와 탄탄한 묘사로 풀어냈죠. 하인들에서 알 수 있듯이 장욱진은 부유한 집안의 자제였습니다. 그는 충청남도 연기군, 지금의 세종시에서 대지주 가문의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소개한 작가들도 그랬듯 이 시기 그림 그리는 일을 업으로 삼는다는 건 꽤나 부유한 집안이 아니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어릴 때부터 미술에 관심을 보였지만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집안을 돌보던 고모는 그런 장욱진을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공기놀이로 학생부 최고상을 수상하자 고모도 장욱진이 화가가 되는 것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후 그는 도쿄 제국미술학교 서양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그의 유학 시기 그림은 거의 전해지지 않지만 1939년 제국미술학교 1학년 시절 그린 작품이 남아있습니다. 소녀라는 제목의 작품 속 모델은 집안의 선산을 관리하던 산지기의 딸입니다. 일본 유학 시기 완성된 그림이지만 그림 어디에서도 일본의 화풍을 느껴지지 않죠. 오히려 유럽의 중세미술이나 이집트의 벽화 같은 이미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가 일본 유학 초기 시절부터 일본 화단에서 유행하던 화풍과는 거리가 먼 독자적인 노선을 개척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런 상징성 때문일까요? 화가 본인도 이 작품을 무척이나 애지중지했다고 합니다. 전쟁통에 피난을 떠나던 와중에도 이 작품만은 가슴에 직접 품고 다녔다고 하네요. 그는 제국미술학교를 졸업하고 조선으로 돌아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광복이 찾아왔습니다. 해방 후 1945년부터 1947년까지 2년간 장욱진은 국립박물관에 취업하여 일을 했습니다. 이때 박물관에서 얻은 한국의 전통미술가의 만남은 그의 작품 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시기 이후 그의 작품에서는 전통미술과 관련된 이미지들이 반복해서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작품이 바로 이 독이라는 작품입니다. 박물관을 그만둔 후 장욱진은 절친했던 화가들인 유영국, 김한기, 이중섭 등과 함께 신사실파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전업화가의 길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들이 결성한 신사실파는 2세대 일본 유학파 출신의 젊은 화가들이 주축이 되어 아카데미즘을 거부하고 전통적 요소를 현대적으로 풀어내려 한 모더니스트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광복 이후 좌우 이념의 대립이 극심했던 상황에서 이념이 아닌 순수한 회화를 추구하던 작가들의 모임이기도 했죠. 1949년 제2회 신사실파 동인전에 발표한 작품인 이 독은 장욱진의 전체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작품입니다. 비정상적일 정도로 화면에 가득 차게 장독대를 배치하고 그 뒤에는 아주 작고 앙상한 나무가 있죠. 보는 이와 장독대 사이에는 장욱진의 상징과도 같던 까치 한 마리가 서 있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소녀와 이 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욱진의 초기 작품들은 향토색이 짙게 묻어납니다. 하지만 그의 그림에서 향토색이라는 정서는 일제강점기 조선 화단의 향토색과는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일제강점기 조선, 즉 한국 화단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1922년 일제는 문화통치의 일환으로 조선미술전람회라는 관제미술 공모전을 주최합니다. 2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일본인 심사위원들에 의해 선전의 방향성 자체가 조선의 향토색으로 결정되어 버렸죠. 이는 일제의 식민지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조선의 농업과 농촌을 찬미하는 작품을 통해 농업 생산력을 극대화시키고 이를 침략전쟁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1920년대 중반부터 1930년대까지 조선의 화단은 향토색을 주제로 한 그림들로 점철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만들어진 향토색 화풍을 일제강점기 한국의 관전화풍, 즉 아카데미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선전은 1944년 일제의 패망 직전까지도 전국구의 대대적인 규모로 치러졌고 광복 이후에는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국전이 이를 이었죠.
선전의 그림자는 한국 미술계의 아카데미즘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우리 일상에 남아 있습니다. 미술을 서양화, 동양화, 조각, 공예로 분류하고 풍경화, 인물화, 정물화, 누드화로 장르를 나누는 점은 선전의 작품 카테고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류는 아직도 우리나라 대다수의 미술대학에서 그대로 이어나가고 있죠. 그래서 장욱진의 향토색은 강점기에 그것과는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선전에서의 입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향토색을 그렸던 화가들과는 달리 그가 그렸던 대상들은 작가 본인이 겪었던 실제 하는 풍경과 그가 꿈꾸던 이상향을 담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그와 가족들은 일사후퇴 때 부산으로 피난했습니다. 다행히 몸은 피했지만 피난민 생활의 와중에 이전처럼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는 것은 불가능했죠. 같은 해 9월 그는 고향인 충남 영기군으로 돌아갑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자화상입니다. 장욱진의 작품들 중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이죠. 잘 익은 벼가 빼곡하게 고개를 숙인 황금 들판과 이를 가로지르는 붉은 황토길, 그리고 정장을 차려입은 신사와 뒤따르는 강아지까지. 얼핏 보면 가을의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닌가 싶지만 이 그림은 1951년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시기 완성되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풍경은 찾아볼 수 없었겠죠. 한국전쟁을 전후로 장욱진의 화풍은 한 단계 변화합니다. 이전까지는 실제 했던 대상과 상상의 조합이었다면 이 시기부터는 그가 꿈꾸던 이상향의 세계로 더욱 빠져들게 되죠. 전쟁의 혼란 속에서 화가가 꿈꾸던 삶, 화면 가득히 풍기는 평화로움과 한가함은 전쟁, 그것도 동족상잔이라는 참혹한 시대성과 겹쳐보면 이 작품이 가진 역설적인 힘이 더 커집니다. 전쟁이 끝난 후 1954년 장욱진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로 취임하게 됩니다. 화가라면 누구나 탐낼 만한 사회적 지위와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자리였지만 그는 겨우 6년 만에 이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장욱진은 아카데미즘을 거부하던 화가였죠. 누군가가 정해놓은 틀에 갇히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했고 또 그에게 있어 미술은 누군가에게 배우거나 가르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스스로 학생을 가르칠 만한 체질이 아니라고 여겼고 오롯이 그림 그리는 것에만 매진하기 위함이기도 했죠. 학교를 사직한 후 1963년에 지금의 남양주시에 해당하는 덕서의 화실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홀로 12년간 그림을 그렸습니다. 당시에만 해도 덕서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근방에 사람 사는 집이라고는 딱 한 채만 있던 오지 중의 오지였죠. 주선이라고 불릴 만큼 술을 좋아했던 장욱진은 그림을 그릴 때면 술은 입에도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때론 식음도 전폐한 채 홀로 작품에 몰두했죠. 1975년 그는 12년간 머물던 덕서의 화실을 정리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화실주의에 공장이 들어서고 주변이 개발되기 시작해 처음에 그 자연을 잃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서울 명륜동의 작은 한옥집을 얻어 거처로 옮겼는데 이 시기부터를 장욱진의 중기화풍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의 그림에서는 이제 복합적인 세계관이 혼합되어 드러나고 마치 수묵담채와 같은 느낌의 유화로 변화합니다. 1975년에 그려진 초당은 유화 작품이지만 화산지위에 먹으로 그린 것만 같은 느낌이 들죠. 차를 다리고 있는 아이와 초당의 양반 다리로 앉아있는 이들의 모습은 전통적인 문인화에서 즐겨 사용되는 이미지들을 장욱진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번잡한 서울은 그의 체질에 맞지 않았고 1980년에는 수안보에 화실을 마련해 떠납니다. 수안보에서의 생활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덕서를 떠날 때와 마찬가지로 수안보 온천이 관광지로 유명세를 타며 대대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조용한 풍광은 점점 사라져만 갔죠. 그래서 그는 다시 짐을 꾸렸습니다. 장욱진이 마지막으로 정한 거처이자 가장 활발한 작품 활동을 했던 용인 신갈입니다. 장욱진은 용인 신갈의 고택을 매입해 마지막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의 나이 70세 되던 1986년 봄이었죠. 그가 세상을 떠난 1990년까지 용인에서 지낸 5년은 장욱진의 일생에서도 가장 왕성한 창작의 시기였습니다. 장욱진이 남긴 작품 수는 720여 점 정도로 추정되는데 그중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20여 점이 이 시기에 완성되었습니다. 이 시기 작품의 구성도 절정에 이르렀다고 평가받습니다. 장욱진 하면 떠오르는 대부분의 그림들이 용인 신갈 시절의 작품들이죠. 직전에 소개했던 수묵화풍의 느낌은 거의 사라지고 작품의 주제는 실제하는 이미지가 아닌 완전히 관념적인 이미지로 변화합니다. 관념적인 이미지라는 말을 좀 더 풀어보자면 1986년에 제작된 나무라는 작품을 보여드리고 싶네요. 화면 중앙에 자리 잡은 나무와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집은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 세계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 아닌 장욱진 본인이 상상한 풍경이거나 꿈꾸던 장소, 즉 어떤 관념적인 대상을 표현했다는 것이죠. 공기놀이하는 하인들을 그렸던 22살 때의 작품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더욱 뚜렷하게 느껴집니다. 하인들의 이목구비가 생략되는 등 형태나 구도에 있어서 작가 스스로의 변형이 있긴 했지만 공기놀이는 현실 세계에 펼쳐진 풍경을 묘사한 것이죠. 하지만 나무에서는 주인공인 초록색 나무도 그 위에 얹혀진 초가집도 해와 달도 현실적인 느낌과는 거리가 멉니다. 화면을 채우는 일종의 무늬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작품은 이듬해 그려진 강변 풍경입니다. 안개 낀 강가를 배경으로 초가집과 그 안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는 사람은 아마도 화가 본인이겠죠. 하지만 장욱진이 실제로 거주했던 용인의 집 근처에는 강이 없었고 집도 초가집이 아닌 꽤나 큰 기와집이었죠.
이 작품 또한 장욱진이 스스로 생각해낸 어떤 심상 혹은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평소 즐겨 쓰던 대상인 나무, 학, 자연 등의 소재를 나름의 계산 아래 의도적으로 배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욱진이 용인에서 마지막 여생을 보냈던 고택은 아직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장욱진 기념관도 장욱진 고택도 아닌 장욱진 미술문화재단으로 검색해야 찾아갈 수가 있죠. 여기에는 어른의 사정이 얽혀 있습니다. 장욱진 화백은 1990년 연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유족은 작가가 기거하던 고택을 보존하고 미술문화재단을 설립해 유작을 관리했죠. 2004년에는 장욱진 미술문화재단을 통해 고택을 전면 보수하고 작업실과 생활공간 전체를 개방해 전시회를 여는 등 고택 보존의 모범으로 손꼽혀왔습니다. 고택 개방 직전해인 2003년에 재단에서는 장욱진 고택 보존을 위해 용인시에 향토문화재 지정을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죠. 고택 주변에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있고 고택이 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주민들의 입장에선 재개발의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었죠. 문화재 지정을 재산권 침해라 규정하고 인근 주민들은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후에도 몇 년간 재단과 주민들의 입장차가 불거졌고 담장 일부를 훼손하는 등 갈등이 계속되었다고 하네요. 참 안타까운 우리 사회의 단면이라 생각합니다. 수년의 진통 끝에 2008년 마침내 장욱진 고택은 국가등록문화재 40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식 미술관 허가가 나지 않아 아직도 지도상에선 장욱진 미술문화재단으로만 찾을 수 있죠. 이후 장욱진 미술관은 뜬금없이 양주 장흥에 설립되었습니다. 그가 가장 오랜 세월을 보낸 덕소도 가장 많은 작품을 남겼던 용인도 아닌 양주의 장흥 유원지에 말이죠. 양주에 위치한 양주시립 장욱진 미술관은 원래 청경자 미술관을 목표로 추진하던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종의 이유로 사업이 중단되었고 마련되었던 부지는 장욱진 미술관이 되었죠. 여러 이유를 떠나서 양주 장욱진 미술관은 둘러볼 만한 가치가 충분한 공간입니다. 장욱진의 호작도와 그의 작품 세계에서 드러나는 집에 대한 개념을 모티브로 지어진 미술관은 독특한 공간감을 보여줍니다. 넓은 조각공원과 계곡을 끼고 있어 가족 나들이를 하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다만 조금 아쉬웠던 점은 작품 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적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에는 코로나 때문에 기획 전시가 중단되어서 더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네요. 장욱진이 생전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심플하다. 이 말은 내가 항상 되풀이 내세우고 있는 나의 단골말 가운데 한마디지만 또 한 번 이 말을 큰 소리로 외쳐보고 싶다. 나는 깨끗이 살려고 고집하고 있다. 1990년 12월 27일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그는 평생 돈 버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부어 그림을 그렸지만 그렇게 완성된 그림을 팔기보다는 간절히 원하는 이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줘버리곤 했죠. 그는 진작부터 자신이 꿈꾼 이상세계에서 살고 있었나 봅니다. 어쩌면 꿈꾸던 이상향을 그린 것이 아니라 이미 화가의 마음속에 찾아온 이상향을 사람들에게 그림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싶네요. 오늘은 신선처럼 살다 떠난 화가 장욱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전시회도 갈 수가 없고 저도 그렇고 아마 많은 분들이 갑갑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모두가 조금만 더 참아낸다면 잘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 조금이라도 갈증을 풀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차텔 감자쌤이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